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수업 들을 때 마스크 쓰고 수업 들으라니까. 그치? 24시간 마스크에 세워라. 자, 109페이지 9번 갑니다. 고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고려 전기 과거에는 문과, 국가사학과, 승과가 있었다. 자, 고려 시대는 문과가 없었어요. 자, 이번 조선 초부터 현직 관리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금지되기는커녕 현직 관리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급제를 하면 품계가 올라갑니다. 다만 3품까지만, 2품 이상은 안 돼. 2품 이상은 뭐 과거 시험 급제해서 품계가 한 품계 더 올라갈 게 없죠. 왜? 이미 최고 대시니까. 자, 3번 조선의 과거제도는 1910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자, 이 3번은 별표 한번 치시고 가보개혁 때 폐지됩니다. 3, 4. 그 다음 과거제도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고 그 선거조례로 바뀌고 선거조례. 그 다음에 이제 무관들도 선무조례로 바뀌고 일본식의 이제 그 관리 선발제도예요. 1차 가보개혁 1894년 6월 25일 2차 가보개혁 선거조례, 선무조례 그리고 과거시험 폐지. 자, 그래서 총독부에 폐지되었다. 다 틀려. 그러면 1, 2, 3번은 다 틀리는 얘기고, 자, 4번 조선 후기의 중인이 과거에 급제하면 교서관에 인용되는 것이 관리였다. 이게 이제 맞는 선지인데, 그냥 요거는 이제 그 답이 아닌 거를 쳐내는 걸로 이제 찾아내셔야 돼. 4번도 사실은, 뭐랄까, 이제 니네가 구급 과정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가문이 좋은 양반 가문의 적자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지간하면 어디로 배치가 되느냐, 성균관이나 뭐 승문원이나 이런 데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양반 가문의 서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이 조금 이제 가문이 안 좋은 그런 쪽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교서관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처음에. 교서관은 뭘 한다냐면 교서관은 서적 인쇄 출판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3D 부서예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도 뭐 그 과거 시험이니까 학문 실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건 맞긴 맞대. 그 금수저들은 약간의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이나 승문원 쪽이냐, 도서관이냐, 뭐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선지 1, 2, 3번은 알고 계셔야 되고, 4번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봉 나왔어요. 주세봉. 주세봉 나오면 100% 서원 얘기가 나와야지. 자, 주세봉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조선 중종 때 백운동선. 그죠? 자, 최충, 오탁, 정몽주, 길지, 김종대, 김경필 같은 이가 살던 곳의 서원. 이 서원은 관악인 성균관이나 향교하고 비교해봤을 때 관악인 성균관이나 향교는 유교 스승 전체를 다 모십니다. 공자부터 시작해서 유교 스승 전체, 제 문묘가 있어요. 성균관에 문묘가 있고, 향교들도 똑같이 그 문묘 제사지낼 수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원은 유교 스승 전체가 아니라 특정 스승.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최충을 배양한다, 또는 이제 그 안향을 배양한다, 김종직을 배양한다, 조광조를 배양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유교사는 한두 사람. 그치? 이게 틀려요. 그 다음에 그 서원의 이제 사학이고, 그 다음에 양반 자제들만 서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평민 자제들은 서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관악은 이제 그런 규정이 없죠. 관악은 향교의 경우에는 일반 서민 자제들도 다닐 수가 있어요. 경제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 성균관의 경우에는 신분이 아니고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그죠? 그 생원시나 진사시, 즉 속과에 합격한 사람이 성균관 유생이 되는 것이 원칙. 근데 이제 200명의 정원이 미달할 때만 서울 수도 한양의 사보학당의 성적 우수생을 이제 편입시킵니다. 그러되 신분 상관없이 천민만 아니면 이제 문과 응시할 수 있으니까, 속과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 속과에 생원시, 진사시 합격하면 성균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이니까, 자, 지방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 향교를 말하는 거. 향교와 서원의 공통점. 그러면 지방 유생들의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향사례, 향음주례. 이론 강의할 때 니네 향음주례 아주 좋은
풍습이라고 얘기해줬죠. 선배 유생들을 초청을 해서 뭐를 해? 술을 마시면서 친목을 다져. 아주 좋은 풍습이에요. 거기다 이제 향사례, 그 선배 유생을 초청해서 활쏘기 시합을 합니다. 활쏘기 시합 끝나고 난 다음 술을 마시면서 친목을 다져. 역시 아주 좋은 풍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향교에서 하다가 나중에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서원에서도 향음줄이나 향사례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선비와 평면의 자제에게 천자는 이거 서다. 자,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향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향교는 천자문 같은 거 안 배워요. 왜? 그 과정 다 끝난 사람들이 향교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 나오는 천자문, 동몽선습, 자, 서당용 교재. 그러면 습자를 위해 한자 자체를 배우기 위해 천자문. 그 다음에 이제 동몽선습 누가 썼냐? 박세모. 조선 중종 때 경몽요결, 성리학 입문서. 경몽요결은 누가 썼어요? 율곡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심보가 이런 정도 서당에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향교로 가. 사서 오경 정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향교에 가서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여기에 성균관을 말합니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시험 면제해 주는 거가 없어요. 그러나 관학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그 향교생이 성적이 우수하다. 속과 초시를 면제시켜.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만약에 성적이 우수하다. 대과인 문과의 초시를 면제시켜. 그죠? 성적 우수자. 자, 그 다음에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사립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세봉 나왔는데 주세봉이 중종 때 세웠다. 백운동 서원. 이거를 나중에 퇴계 이황이 명종 때 소수 서원으로 사액시켜. 사액. 왕이 서원의 이름을 액자로 만들어서 내려준다. 사액. 근데 이제 퇴계 이황의 건의로 중종이 이 백운동 서원을 사액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이름을 바꾸느냐? 흐트러진 성리학의 기풍을 재확립시킨다. 소수라는 말은 이제 무너진 교학을 다시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수서론을 이제 바꿔줬다는 거지. 자, 11번. 밑줄친 국왕의 제2기관을 썼더니요. 이런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군가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 뜻이 있어요. 신은 지극한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핵심 단어가 나오죠. 이륜행실. 이륜행실. 이거 이제 이륜행실이면 그 16세기 조선 중기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중종 때 아마 이게 조신 가는 사람의 상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찬이 된 것이 이륜행실보 중종 때, 그죠? 16세기 조선 중기.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정답이고,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매월당 김시습은 여러분들은 세조 그 사육신 생육신 할 때 생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사육신들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러졌던 거예요. 매월당 김시습. 그죠? 우리 가문하고 좀 인연이 깊어요. 우리 가문 그 김제 외 우리는 이제 김제 쪽이 집섬 쪽인데 그 김제 집섬 쪽 털을 잡아주신 분이 이분이야. 왜냐면 이제 누이 동생이 그 우리 가문 이제 중조 되시는 어르신하고 외자로 의자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르신하고 이제 그 누이 동생 혼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일제감때 돌아가셨어요. 세종대왕 때 이제 충청도 그 병마절도 사시다가 그러니까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이제 젊은 나이에 그 수절하게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데리고 김제 내려와가지고 너희 시댁 가문 옆에서 털을 잡고 살아라 해갖고 터 잡아준 데가 지금 김제 쪽이야. 그죠? 하여간에 이제 매월당 김시습. 세조 때 생육신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 뭐랄까 제야 학자처럼 이제 산천을 유람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특히 경주 남산을 다른 말로 뭐냐면 금오산이라고 해. 그 금오산에서 5편의 단편 소설들을 묶어서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이거죠. 자, 국조의례의 동국 여지승란 성조 문화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게 집현전 세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륜행실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뭐 무슨 왕 때 누구다 이거 암기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16세기 조선 중기 이러는데
여기도 지금 선지를 그려서 중종이나 명종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오겠지. 근데 그냥 16세기 중기 하나 넣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기 15세기 때 이렇게 그렸어. 자, 12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됐어요. 이민년 조세봉공이 통기근수가 되어 그러면 또 이제 백운동 서원. 자, 백록 우리나라의 서원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 백운동 서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이다. 학파와 공당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다.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양반들이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서원을 세우기도 한다. 수령구조를 목적으로 설치된 향촌의 자문기구다. 유향소. 자, 유향소가 나중에 이제 선조 때 이후로 향처.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향해.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유향소를 연결시키는 연락기구인 한양의 각 9년 유향소에 대한 경제소 선조 때 철폐됩니다. 선조 때 혁파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향소는 향청으로 바뀌고. 근데 니네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그 조선 전기 때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 유향소는 제지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였던 게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 17, 18세기 때 서민들의 그 경제가 이제 향상이 되면서 지방의 분홍층들이 향유로 진출. 향전 기억나시죠? 부양인 제지사족과 신향인 조선 후기의 분홍층들. 향촌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그게 향전. 거기서 승리한 분홍층들이 향유로 진출. 원래 유향소는 조선 전기에 기능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령에 대한 보좌 및 견제. 왜냐하면 경제소를 통해 수령 감시한 내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두 번째, 아전에 대한 감찰. 뭐 수령 견제의 성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향촌의 풍속을 성역적으로 교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제지사족들이었던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기구. 이랬다가 나중에 17, 18세기 무렵 가서 향후에 누가 진출한 분홍층들이 진출한단 말이에요. 향전에서 밀려난 부향인 제지사족들이 향유의 주도권을 분홍층한테 빼앗기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의 향유의 성격은 뭘로 바뀌느냐? 수령의 세금 수치에 대한 협조기구 성격으로, 자문기구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더라. 거기까지 잡아주시면 더 좋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서원과 관련이 없는 거 4번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4번의 유향소에 대해서 조선 후기까지 이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전국의 모든 유향소를 다 폐지시켰던 적이 있어요. 누구 때입니까? 세조 때, 이시의 난 직후. 이시의 난이 함경도 유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도가 됐기 때문에 이시의 난을 지나간 다음 전국의 유향소 다 폐지시켰다가 성종이 즉위하시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들의 권위로 다시 유향소를 복립시켜요. 그래서 자, 13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병이 옳지 않은 거 향유라는 것이 한 말, 그 향유에 또 나왔네요. 자, 자수 별감들이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말하는 향유가 바로 유향소, 바로 직전에 말했지. 근데 여기 보시니까 유향소가 농민들을 막 통제하고, 그치? 농민들 수탈하고,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사족의 향촌 지배가 약화된 거하고 제시글은 정반대지. 지금 사족들이 지금 강력하게 뭔가 향촌의 농민들을 그 통제하고 막 수탈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 약화됐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거는 뭐 요걸 통해서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렵고, 향유는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하였다. 자, 공로의 수령의 손아래 늘어나는 그 수령의 손아래 늘어나는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두 번째 줄. 수령의 손아래 늘어나는 자수 별감들이 통문을 돌려서 불러 모은 것이 그냥 향유일 뿐이다. 그러면 아까 이전 문제에서 얘기했던 조선 후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향소의 성격이 수령의 세금 수취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 그죠? 요렇게 이제 성격이 바뀐 상황을 말해야지. 그러면 배경으로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다시 풀어야겠네요. 자,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사존의 향촌 지배력은 이미 약화된 상태이고, 사족들이 누구냐면 구향들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해진 상태고. 그래서 유향소도 이제는
그냥 수령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맡기는 못해. 견제 성격이 사라져. 상인은 수령의 부서 자문기구로 전락하였고, 그 다음에 양반사족과 분홍층의 향촌 주도권 다툼, 향전에서 신향층이 지금 분홍층이 승리한 상황. 그리고 이제 지방간의 세금 수치에 적극 협조를 하고, 그치? 그러면 이제 이때 향전에서 밀려난 부양들은 제지사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양반들의 동족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서원을 세운다거나 사후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그러면서 동약을 먹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3번의 제시글은 조선 후기 17, 18세기의 향회의 변화, 박보관음의 향촌 사회의 변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수령과 향리 영향력은 강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유양소가 수령 견제하던 게 사라져요. 아울러 정조대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향약을 지방관인 수령이 직접 주재하라. 그러니까 제지사족들이 주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방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잖아요. 옳지 않아요. 자, 14번 겁니다. 조선 전기 사림이 향촌을 주도하게 한 그런 사림들의 노력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도덕과 의리의 기본서적인 소화. 성리학적 윤리를 강조해. 그렇게 되면 그 성리학을 가르치는 자기들의 위상이 강화가 돼요. 자, 그다음에 향살의 향음주를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향유를 통해 자신들의 결속, 향촌 교화를 하고, 촌락다류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세웠다. 이 선지 자체의 내용은 틀리지 않는데 조선 후기 때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조선 전기 때 일이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 시기적으로 조선 후기 때 일이다. 자, 15번.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부야? 밑줄칭 기억에서 리얼인 설명을 옳은 거. 자, 31세 나이인 사관원 정원에 제수되었다. 내가 이제 니네들 위해 가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중종 때 34살 나이로 관직에 들어가시고, 율곡 이희 선생님은 중종 말에 불과 29살 나이로 관직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명종말, 선조직이 전. 그죠? 근데 여기 31세 사관원 정원이 되려면 그 이전에 지금 과거시험 합격이 있어야 되겠지? 요거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아니죠. 왜냐면 그분은 34살에 이제 관직에 나갔으니까.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34살에 관직에 나오면 되게 늦게 나가는 게 아닌가? 천만에 전혀 안 늦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특히 문과에 합격하는 평균 연령대가 36살이에요. 그치? 과거시험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보통 평균 연령대 36세. 그러면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은 평균 연령대에서 젊은 축이지. 그럼 율곡 이일은 29살에 지금 관직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지. 근데 더 뒤집어질 얘기는 율곡 이일 선생님은 29살에 관직에 나가셨는데 그 이전에 과거시험 장원급제 몇 번 했어? 9번을 장원. 무려 9번.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괴물. 그치? 아마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치? 자, 어쨌든 사실 이게 율곡 이희 선생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 동호 독서당에 머물려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제안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만원 봉사, 직접 선조에게 올리는 상속, 개혁에 대한 상속. 왜 율곡 이희 선생이 항상 주장한 건 사회 경장, 중세현상을 보이는 조선의 길을 바꾸기에 사회 경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학집요인데, 퇴계 이황은 성학 10도, 율곡 이는 성학 집요.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성리학 수준을 갖춘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서 군주의 기질을 바꿔준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사회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제 율곡 이, 자, 기억반.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율곡 이를 줘놓고 사실상 물어보는 건 지금 여기 이제 각 부서 얘기야. 그럼 기억반의 사관원,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 임무 승정원 얘기죠. 사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자, 니은번 2조 좌랑, 즉 2조 전랑입니다. 2조 전랑은 정랑 셋, 좌랑 셋. 이 6명을 2조 전랑이라고 해요. 3사 관리를 추천하는 통청권을 갖고 있다. 정답. 3사의 관리들도 5품 이하의 하급 관리들이에요. 3사의 그 관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3사 관리들도 2조 전랑들의 5품 이하 당하관 인사에 대한 기본 추천권, 즉 통청권의 영향을 받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통청권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승정원. 그러면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했다. 요거는 이제 3사 중 사관원, 사헌부.
그러니까 지금 선지 1번하고 3번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홍문관은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임무를 전담하였다. 교서관 성격, 교서관. 그래서 틀렸고. 자, 서적 출판 및 간행은 교서관. 홍문관은 뭐 하는 곳이냐? 홍문관은 왕의 학술에 대한 자문, 조언 및 경연. 그 다음, 왕궁의 도서를 관리해요. 그러나 서적에 대한 인쇄, 출판 관리는 교서관입니다. 홍문관은 왕의 학술, 자문, 경연, 그 다음 왕궁의 서적 관리. 자, 그래서 옳은 건 2번밖에 없어요. 1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는 성리학의 정치 이론사인 대한 연희가 간절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군주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답은 채. 핵심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어요. 군주가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 신하가 역할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 성학십도냐 성학집요냐? 성학집요예요. 성학집요. 성학집요. 그죠?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 군주의 기질을 바꿔준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성학집요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 이 책은 통설, 소기, 정가, 위정, 석연, 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이후 조선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말하지만 율곡이의는 천재란 말이야. 당시에 이기론 논쟁을 율곡이의가 거의 종합시키다시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율곡이의를 주기론 막 이렇게 분류를 하되 그 이전에 이제 주기론, 주리론의 모든 논쟁을 다 그냥 종합시켜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그 집대성 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의 사상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조선 후기를 가면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제 붕당이 인조건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인은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은 주류는 서인입니다. 근데 그 서인들이 나중에 숙종 때 가서 경신왕국이요. 경신왕국이 언제냐? 1680년. 그죠? 그 숙종 왕이 된 지 6년 지나서 1680년에 경신왕국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683년에 임수록사가 일어나. 그 임수록사 때 이제 노소 분당이 벌어져. 그때 서인이 노소 분당할 때 핵심 주류세는 다 노인이야. 노론이야. 그러니까 서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근데 그 노론들이 누구 학풍을 계승하냐면 율곡 이의 학풍을 계승해. 이 사람이 뭐 조선의 성리학을 거의 완성했다고 보셔도 돼. 자, 그러면 이 율곡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주자의 중요한 서찰을 뽑아 주자서 저료 회계 이황. 자, 이황 선생님이 저술한 책은 뭐뭐 있습니까? 성학십도, 주자서 저료. 그 다음 전승록 편, 이학통록 뭐 이런 책들이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저술한 책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님으로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제자 수은 강항 선생이 임진왜란 때 그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과 퇴계 이황의 주리론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되는 책은 간양록. 뭐 거기까지 잡으시면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2번 주자의 학설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며 예속 논쟁에 앞장섰다. 근데 이제 자, 앞에 주자의 그 학설을 조금 중시했다. 이건 맞긴 맞아요. 율곡이는 주자의 학설을 상당히 이제 중시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틀렸냐? 예속 논쟁에 앞장섰다. 그때 당시에는 율곡 이의 선생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예속 논쟁은 현종 때예요. 이분은 선조 때 이미 돌아가셨고. 그럼 이거는 누구야? 율곡 이의 학통을 계승한 우왕 송시야. 난 참 궁금한 게 내가 나중에 이제 나도 죽어서 저 세상 가면 저분들 만나보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송시열이 이의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송시열은 이제 이의의 학통을 계승했다라고는 하는데 뭐랄까 송시열이 주장한 학문적인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송시열이 장점은 이제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고 일관성이 있고 일성이 또한 그러기는 한데 학문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 저 세상에 가가지고 이의를 만났을 때 송시열이 좀 이의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두 분이 어땠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 성리학적 사회질서 보글 야동용 동몽선습 누구냐? 박세모 자꾸 나오는데 자 동몽선습 성리학의 주요 내용 그게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 우리 역사의 여러 사건 중 아동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 사건들 뽑아가지고 서당용 교재입니다. 박세묵 중종 때 이제 동몽선습 주의하실 건 동몽선습이 있고 동몽수지가 있어요.
수지, 그지? 수지. 아니,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내가 얘기해줬던가? 나이 들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할 때가 언제냐? 첫 번째,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안 무서워질 때. 니네들도 그러니까 아마 아직은 좀 니네가 젊으니까 그걸 안 느낄 텐데, 니네도 나중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나이 좀 더 들고 그래봐. 그러면은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귀신이 제가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럼 나도 귀신 되잖아. 그럼 싸우면 될 거 아니야. 머리끄댕이잖아.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누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그걸 이제 느낄 때, 아, 나도 나이 들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화려한 게 막 좋아져. 젊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수수하고 드러나지 않고 기품을 중시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이가 드니까 원색이 막 좋아져요. 화려하고 막. 뭔가 좀 뽀쭉뽀쭉 막, 그치? 그런 게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돌에 대해서, 물론 뭐 나한테 최고의 아이돌은 이제, 클론이나 뭐 소방차나 막 이게 최고의 아이돌이긴 한데, 그 뭐랄까,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아이돌,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의 아이돌을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예술품을 감상하듯이 감상하게 돼요. 이러면, 아, 나도 나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아이돌 좋아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지. 그리고 솔직히 나는 젊었을 때 아이돌은 좋아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 같은 그런 가수들 있잖아. 그러면 되게 이렇게 감상을 하게 돼요. 저면서 그치? 그러면 나이 들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아, 갑자기 또 수지가 나와서 동몽수지. 동몽수지는 역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재이긴 한데 우리 게 아니고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송나라 때인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동몽수지하고 동몽선습하고 착각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안 돼.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번 수치제도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방안이 동호문답. 자, 율곡 이희 선생님이 저술한 책들은 뭐가 있냐? 성학, 집요, 동호문답, 경몽요결, 그죠? 그 다음에 만원, 봉사. 그중 동호문답에서 뭐를 제시해? 대공수미법, 만원봉사 중 심의 6조에서 10만 양명설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어딨어요? 1번 사헌부와 사관원 홍문관은 사경권을 가지고 있다. 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러면 3사가 되겠네요. 3사의 경우에 서경권을 가지고 있죠. 다만 주의하실 건 모든 관직 인사에 대해서 다 서경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점이지. 오품 이하 당하관 인사에 대해서만. 자,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는데 당상관은 정삼품 상직 이상, 그죠? 문관으로서는 통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으로서는 절충장고 그 이상만, 그죠? 그 아래쪽 정삼품 하직 이하들을 하직부터 그 아래쪽을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한성물은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한성물은 수도 한양의 도성을 관할하는 부서, 그죠? 그래서 한성부 책임자만 부윤이라고 안 하고 판윤이라고 불러요. 정이품급이다. 다른 데 부윤들은 다 종이품급. 예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다음에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와 교지, 승무라는 유기문서. 자, 그럼 따져보자. 자, 사헌부와 사관원, 홍문관은. 자, 이제 여기서 정답 1번 해야겠네. 왜냐? 우리가 보통 뭉뚱그려갖고 3, 4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경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때는 사헌부하고 사관원입니다. 홍문관은 학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연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의 도서를 담당하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3, 4 해가지고 간쟁도 하고 서경도 한다 이러는데, 관직 인사에 대한 서경은 양사, 사관원과 사헌부. 그러니까 아래쪽에 선지가 지금 다 맞아. 그럼 이것까지 그냥 3, 4에서 뭉뚱그리면 답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이제 날 자르셔야 돼. 잘라가지고 그러면 홍문관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래쪽에 완전히 틀린 선지가 하나 있어. 그럴 때는 1번은 그냥 넘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할 때 3, 4의 서경권은 3, 4 전체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사에게 주어진다. 간쟁은 3, 4 전체가 합니다. 간쟁은 3, 4 전체가 돼. 서경권은 이제 양사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가끔 필요하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 18번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 10도. 그럼 누굽니까? 퇴계 이황.
자, 1번. 어이? 설명으로 가져오는 거? 이건 문제 편집이 잘못됐나 보다. 그죠? 왜냐면 선지가, 자, 몇 페이지, 18번 한번 보자. 자, 18번, 그, 교재 보세요. 왕의 수신 교과서인 112페이지 18번. 내가 지금 PPT 편집을 잘못해서.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 10도를 집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그러니까 되게 이황에 대한 얘기죠. 자, 1번.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을 편찬했다. 또 나왔네. 이것도 그래서 중종 때 박세무. 그냥 문제 풀다 암기하겠다. 그지? 그럼 우리 중종 때 이제 박세무하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에 대한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어. 기억나죠? 훈몽자회. 누가 썼냐? 최세진. 그 사람도 중종 때예요. 그 책도. 이제 그 다음에 중종 때 책도 있네. 뭐 신증, 동국, 여지승남, 훈몽자회, 동몽선습. 전부 다 중종 때. 자, 그 다음에 그의 학술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형성하였다. 율곡, 이. 그 다음에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고 예안향약 3번 정답. 자, 주리론자이고 그 다음에 경상도 영남 지역의 향약인 예안향약을 만들어요. 자, 4번에 주자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주자, 문로. 요거는 고봉 기대승 선생이 저술을 한 부분입니다. 뭐 시험에 나올 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의 이름은 좀 알아두셔야 돼. 퇴계 이황하고 이제 사단 7정 논쟁을 벌인 사람이 고봉 기대승이에요. 그래서 고봉 기대승은 이기 이론론, 이와 기는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과 7정을 굳이 구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퇴계 이황이 아니다. 이기 이원론. 이와 기를 나누고 사단은 이의 영역, 7정은 기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게 기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기 호발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사단 7정 논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가 만약에 현상을 일으키면 이발, 기는 그냥 따라간다. 기수, 이발, 기수. 그 다음에 기가 현상을 일으키면 기발, 그때는 이가 올라타서 제어한다. 기발, 이승 이러지. 그죠? 그 논쟁을 이제 했던 사람이 고봉 기대승 선생이야.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의 논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퇴계 이황은 자신의 주리로는 이제 집대성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관직에 나가기 전 율곡 이이가 퇴계 이황 선생을 한번 방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을 이제 얘기해. 그래서 7정을 사단하고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7정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 이름은 좀 알아두시되, 뭐 주자 문록까지는 뭐 그 달달 암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19번 가요.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능 유형을 반영한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수능 유형이에요. 일단은 한국사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한국사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급 문제이긴 해요. 근데 왜 그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니네 예전에 수능 시험 볼 때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그치? 지도 나오고 막 저런 거 통계 자료 나오고 막 그러면서 문제 풀으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왜 저런 거를 안 내느냐? 그냥 앞뒤 한 장으로 내니까. 근데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수능 시험처럼 막 3페이지, 4페이지 한다. 그러면 막 지도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옛날식의 공무원 시험 공부한 나이 든 수험생들은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수능 세대들은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에 조선,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지 1번.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삼란지구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선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건 지금 이 구간이야. 그러면 18세기 중반이 아니지. 지금 17세기 무렵에 돼. 그래서 저건 한 18세기가 아니라 거기 1667년, 1669년, 그 다음에 1717년에는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18세기 초반 들어가면 이미 인구 증가는 둔화되어 있어요. 18세기 중반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다.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이제 그 뒤로 약간 움푹짐푹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대기근들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이제 그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선지에 나오는 데는 뭐 삼남지방의 개발이라든가, 그죠? 영정범죄 시행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가를 해요. 근데 어쨌든 18세기 중반은 아니다. 자, 2번 명나라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 이런 문제가. 자, 그러면 중국을 보자. 명나라 초기니까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을 해요. 조선이 1392년. 그러니까 조선보다 조금 더 먼저. 그러면 1300년에서 1400년대,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1500년대까지 뭐 좀 많이 본다. 근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냐? 1억 4천 명 안 나와. 지금 1억 명 이하야. 1억 명 찍은 게 언제냐? 1500년에 이제 1억을 찍어요. 그리고 1억 4천 찍는 게 1600년대고. 그러면 1500년 때면 16세기고 1600년 때면 17세기인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그 인구가 1억 4천을 찍는 건 명나라 초기가 아니고 명나라 지금 망하는 무려 17세기니까. 명나라 망할 때. 그죠? 자, 이건 그래프 그대로 그냥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명나라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멸망하느냐, 그거까지 1644년인가 멸망이에요. 명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1억 4천 찍었을 때는 이미 명나라 망한 다음이 돼야지. 그죠? 1600년이니까 그 1억 4천 찍고 그 직후에 명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17, 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세 나라 그래프가 지금 그 이제 그 조선, 그 다음에 일본, 여기가 전부 다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청나라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청나라도 1750년까지 지금 인구가 늘어난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가 증가한 거고. 일본이나 조선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요거는 농업기술 발달과 농경지.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자, 마지막 4번.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 현상을 보인다. 자, 17세기면 1600년대입니다. 그러면 1600년대 일본의 인구가 1660년, 여기, 1660년. 자, 17세기 이후면 1600년대가 되어드는데 분명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정체가 아니지. 증가 현상. 그치? 증가 현상. 정체 현상이 아니라. 자,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분석해가면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수능시험에서는 통합적 사고력을 요한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시험지 자체를 그 한 페이지, 앞뒤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시간이 촉박해.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일일이 자료 분석해가면서 막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잘 안 내고. 근데 언제든 수능 유형 최근에 이제 반영한다 해가지고 이 문제도 이제 그 출제가 됐는데, 언제든 이제 수능 유형을 더 강하게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푸는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20번.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식의 사용 모습이야. 자, 일성록이면 일단 책 제목 보시면 제시글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책 제목부터 보시는 거야. 알고 있는 책이면 대략 언제 쓰여졌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일성록은 누가 씁니까? 정조대왕이 왕세손 시절부터 썼던 일기장이야. 즉위하신 다음에는 규장각에서 일성록을 작성하도록 해. 그러니까 정조대왕 이후, 정조대왕만 쓴 건 아니니까. 자,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써 돈이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가진 방법으로 군영을 회피한다. 간사나 좀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 유학이라 책을 다른 거고 스스로 양반. 즉 양반 계층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신분제의 동요. 그죠? 그러면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시기는 조선 후기. 옳지 않은 거.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마을이 증가한다. 왜? 사족들은 향전에서 밀려나. 향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기네 특정 양반 가문 중심의 촌락을 형성시켜요. 그게 동족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왜란 이전부터 형성된 전통 있는 집성촌. 전통 있는 집성촌, 임진왜란 이전에 형성된 전통 있는 집성촌을 제외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형성된 집성촌들은 이제 200영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지? 우리 쪽은 아니야. 자, 우리는 그 이전에 전통 있는. 반찬 먹을 때 낙지보다 멸치를 먹어. 뼈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 따지는 게 참 그렇죠. 자, 이번 향유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호로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풀어봤던 조선 후기 향촌사의 변화하고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소가 설치된 건 조선 초입니다. 근데 그 경제소는 언제부터 혁파됐다 그랬어? 선조 때 이미 혁파됐다 그랬어. 조선 후기에 경제소는 없어요. 유향소는 이제 향후에 또는 향청으로 명칭은 바뀌지만 계속 존재하는 반면 경제소는 이미 혁파되었다. 분홍층의 관건과 결탁해 향임지, 유향소의 그 임원직입니다. 유향소 그 향유의 임원직은 향임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어요. 21번 밑줄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그런가? 우리는 본시 모두 4대 부였는데 이러면 중인층 얘기야. 우리 원래 4대 부였는데 왜 지금 4대 부에 비해서 차별하느냐? 이런 중인층. 근데 여기 의과, 그죠? 그 다음에 역과, 그죠? 자, 그래서 중인층. 의관, 역관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중인층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을 오른 거. 조선 그 전기까지 임진왜란 무렵까지는 중인층 뭐 별다른 활동이 없는데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중인층들도 신분 상승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인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 중서층이라고 말하는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 중인층을 얘기할 때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향리 서울들 다 합쳐서 우리가 크게 중인층이라는데 원래 좁은 의미로 중인층 그러면 기술관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관, 역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관, 좁은 의미로 중인층. 집단으로 상소해 청요직 허통을 요구했다. 이건 중인층 다예요. 서울도 그렇고 기술관들도 그렇고. 서울들만 소청운동했다 이러시면 곤란해. 서울들의 소청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이 기술관들의 그 소청운동은 성과가 없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그것도 나중에 19세기 무렵 가면 4대 부관에서도 이제 기술관직 받고 막 그래.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 1923년 진주 조선 형평사. 자, 어느 계층입니까? 백정. 중인층과 상관이 없어. 천민층이죠. 자, 관건과 결탁하고 향유를 장악해 농촌 사이에 영향력을 키운다. 부농층. 부농층. 발음 조심해야 돼. 분홍층이야. 분홍층. 막 지금 연예 사업 중인 분홍층. 그게 아니고 분홍층. 자, 분홍층인데 저 사람들은 신분상 뭐에 해당해? 그냥 평민이에요. 상민. 그러니까 지방관 입장에서는 양반들보다 이 사람 상대하는 게 훨씬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관들이 또 이 분홍층들도 손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민 중에서도 농민. 유향소를 복립해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제지사초. 즉 양반. 그냥 다 틀려. 1번 정답. 자, 2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옷차림이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 그런데 어쨌든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냥 상민, 천민들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조정에 관련한 선비와 같다. 심지어 시전상인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양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 막 은연중에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할 때 그 양반이란 말.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생원, 무슨 진사. 옛날에는 노래 대중가요 노래 제목 중에 최진사 댁 셋째 딸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냥 막 진사나 생원이나 이런 게 아무나 갖다 막 붙이는 건 줄 알아. 조금만 나이 들었다 시골 가갖고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 뭐라고 불러? 영감님 이러잖아요. 옛날에 영감님이면 이품 이상의 대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영감님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이후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용어 자체가 대폭 하락하는 거지. 어쨌든 신분제의 동요처럼 조선 후기를 말해. 옳은 거. 불교 신앙 조직의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자, 불교 신앙 조직의 향도는 이미 고려 때부터 이미 확산이 돼 있어요. 향도는 삼국시대부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유신이 이끌던 용화, 향도,
화랑도의 명칭에서도 향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향도를 할 때 이 향자는 두 가지 한자를 다 써요. 향나무 향자를 쓰기도 하고 고려시대까지. 그러면 이제 주로 매향 활동, 즉 불교 관련이지. 그런가 하면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향나무 향자도 쓰고 향촌 향자도 씁니다. 시골향. 그러면 향촌 사회의 공동 조직,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주로 불사 위주로 불교적 일을 위주로 하다가 물론 고려시대 때도 향촌 사회의 어떤 공동 이제 사업을 하기도 해요. 조선시대 이후에 향촌 사회 공동 사업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이 강화되지. 불사를 하는 쪽보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거니까 서울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서울들은 이미 숙종 때 이후로 영조 때 특히 활발하게 소청 운동을 벌여요. 우리도 청요직에 진출하게 해달라는 상소 운동. 자, 정조대왕이 1776년에 정조대왕이 즉위하실 때 그 해가 정유년이야. 뭐를 내려? 정유, 절목. 내용 뭐라 했어요? 서류, 허통. 그래서 규장과 검성한 4명을 서울들로 임명. 그러니까 정답은 2번. 1번의 경우에 향도가 널리 확산된 건 이미 고려 때부터 이미 널리 확산돼 있는데 특히 불교 신앙 조직이다 이러면 이건 이제 고려 때 선지로 보셔야 돼. 그치?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향도가 뭐 불교 관련 일을 전혀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치? 미수 허목이 기록한 미수 기연에 보면 조선 후기에도 매향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천 매향기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불교 관련된 향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널리는 않지. 주로 이제 향촌의 공동조직 쪽이 널리. 자, 3번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 이거 고려 때 얘기고. 16세기 이후로 백정 그럼 뭐가 돼? 천민이 되는 거죠. 선현 봉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 조선 중기, 조선 후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3번. 다음 중 조선시대 향촌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 옳은 거를 한번 싹 골라봐라. 몇 개인가. 사실 나는 이제 옛날에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경찰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왜냐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좋아요. 모르면 못 풀어. 이게 막 다음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거 그러면 찍을 수라도 있거든. 이건 찍지를 못해. 옳은 거고. 야, 이 경찰 문제가 좀 그죠? 짜증 팍팍 나지. 근데 자, 풀어보자.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해 향촌사의 풍습을 가르쳤기 같고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리를 하고 영고제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맞아요. 향촌사의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개천은 사조, 즉 제지사조, 그러니까 양반들이다. 향양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퇴계 이황, 율곡, 이거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처음 시행한 그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 여시와 향양을 처음 들여온 게 처음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4개 다 맞아요. 이야. 이거 아마 그러니까 이해 이게 2016년 경찰 시험 문제인데 이게 내가 저거 해설지 만들 때 불명 해설지에다 그렇게 써놨을 거야. 해설 불필요. 다 맞잖아, 그치? 예, 써놨을 거예요. 자, 23번까지 풀었어요. 10분 쉬셨다가 이제 문화사로 들어갑니다.